안녕하세요. 김태균 교수 TV입니다. 오늘은 인공관절 수술 후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노년기 건강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릴 건데요. 무릎은 내가 책임진다. 어머님들의 임영웅 정형외과 김태균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균입니다. 때로는 냉철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어머님들의 건강 100년 주치 내과 성지희 과장님. 안녕하세요. 성지희입니다. 신경과 장영경 과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영경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관절 관리, 건강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김태균 교수님, 인공관절 수술은 수술만큼 중요한 게 재활치료라고 들었는데요. 우리 어머님들 수술을 어떻게 관리하시는 게 좋을까요? 예, 맞습니다. 수술만큼 중요한 게 재활인데요. 이제 재활의 원칙은 아이가 나서 걸음마 배우는 것처럼 시기별로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주일은 합병증 없이 회복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 한 달, 그러니까 수술하고서 6주까지는 걷기, 관절 가동 범위 대략 한 120도 정도, 그리고 서서 걷는데 충분할 정도의 근력을 키우는 정도면 잘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3개월, 100일쯤 되면 이제 중간 단계 회복이 돼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관절 가동 범위가 한 130도 정도. 그리고 이제 완전히 좀 편안해지는 건 6개월까지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직업에 복귀도 하시고 좋아하는 스포츠도 하시고 6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건강해진 무릎으로 행복하게 삶을 즐기면서 사는 게 중요하겠죠. 이게 이제 관절 수술하고 나서 재활의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시기별 숙제가 있다는 거 어머님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요, 수술 후 진료실에 오시는 어머님들 걱정이 참 많으세요. 오셔서 회복되어 가는 과정들인데도 너무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교수님, 혹시 수술 후에도 계속 무릎 통증이 있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그래요. 수술하고 싹 나으면 좋은데 유감스럽게도 좀 아픈 경우가 제법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하면 제일 먼저 왜 아플까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4가지 가능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릎에 실제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경우죠. 수술이 좀 잘못됐거나 아니면 합병증이 생긴 경우. 두 번째는 아직 시간이 충분히 지나지 않아서 아픈 게 당연한 건데 걱정하는 경우가 있죠. 세 번째는 무릎은 문제가 아닌데 잘 나았는데 허리나 엉덩이 관절에 병이 있으면 그걸로 인한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몸은 튼튼한데 정신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우울증이 있거나 아니면 통증에 대해서 지나친 염려증이 있는 분들한테는 계속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당연하겠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고, 아직 충분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런 경우에는 여유를 갖고 기다리시면 돼요. 기다리는 동안에 불편하시기 때문에 약을 좀 드실 수도 있고 물리치료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 병이 있다, 가령 척추에 병이 있다, 엉덩이에 병이 있으면 해당 분야의 치료를 받으면 되고요.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신경과나 정신과 전문의 상담을 받아서 그에 따른 치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들 이 영상 보시고 걱정 떨쳐버리시고 재활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요즘은 100세 시대잖아요. 관절 수술 후 죽기 전까지는 어쨌든 재수술 없이 이 수술한 다리를 가지고 잘 사용해야 할 텐데요. 수술 후에도 관절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그러면 이 수술하고 나서 이제 관절을 얼마나 쓸 수 있는가가 굉장히 큰 걱정이고, 특히 요즘은 100세 시대, 실제로는 80 넘는 건 기본이고 90까지도 살고 그러기 때문에 인공관절 평균 수술 나이가 한 70세쯤 되는데 10년 쓰고 망가지면은 재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걱정이 많죠. 그래서 어떻게 수술을 받은 다음에 관절 수명을 늘리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와는 다르게 관절이 마모에 의해서 망가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일 흔한 원인은
감염에 의해서 염증이 생겨가지고 관절이 망가지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은 면역력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거겠죠. 두 번째는 세월이 오래 지나서 골다공증이 생기거나 뼈가 부러지고 또 나이 들면 낙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관절 주변에 골절이 생기면 그로 인해서 인공관절을 못 쓰게 됩니다. 물론 한 10년, 20년 오래 많이 활발하게 쓰면 마모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생활에서는 마모가 발생하지 않고 대부분 좌식 생활이나 충격이 많이 가해지는 달리기라든가 뭐 이런 스키 이런 운동을 할 때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충격이 가는 운동을 삼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아픈 관절은 수술해서 해결됐지만 나이 먹고 생기는 각종 질환들 때문에 어머님들 걱정이 많으신데요. 특히나 노년기에는 면역력에 문제가 생기거나 암, 불면증, 치매 등 계속 아프다 보니까 어머님들 굉장히 우울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특히나 면역력이 중요하다는 거 누구나 알고 계실 텐데요. 성지혜 과장님, 노년기 면역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면역력 관리를 위한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매년 10월, 11월에는 꼭 독감 예방 접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젊은이와 달리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독감이 가벼운 감기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폐렴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입원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가을에는 꼭 독감 예방 접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잘 드시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의 몸이라고 하죠. 어떻게 드시는 것이 잘 드시는 걸까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골고루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꿀잠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자는 동안 우리의 근육, 몸은 다 이완이 되고요. 스트레스, 환경 자극을 피할 수 있어서 우리의 몸은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되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카테콜아민, 코티솔 같은 것들이 증가하게 돼서요. 우리의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것들인데요. 관리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이걸로 끝은 아닐 것 같아요. 다른 내용들 더 알려주시겠어요? 일단 운동을 하세요. 신체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 면역세포의 질, 기능이 다 좋아져서 암, 감기, 폐렴 모든 거에 방어할 수 있는 힘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 너무 춥고 그래서 밖에 잘 못 나가시잖아요. 그래도 야외 활동을 피하시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드시면은 피부도 같이 노화가 돼서요. 비타민 D의 생성이 잘 안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비타민 D는 골 건강에 매우 중요하죠. 뼈를 튼튼하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면역 그리고 근육, 일부 암에는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날씨가 춥더라도 코로나가 무섭더라도 사람이 많지 않은 곳에 꼭 야외 활동을 하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체중을 잘 유지하시는 것도 면역력에 중요하세요. 어떤 어르신들은 오셔가지고 체중을 빼는 게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어르신들은 살이 찌고 싶은데 근육이 너무 안 늘고 입맛도 없어서 고민이시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셔도요. 또 그리고 체중이 적게 나가셔도 면역에는 좋지가 않습니다. 체중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면역 세포의 기능과 질이 나빠지고요. 체중이 준다는 거는 영양 상태가 나쁘다는 거죠. 영양 상태가 좋지 않으면 전염병, 예를 들면 결핵, 간염 같은 것도 취약하고요. 암에도 별로 좋지가 않고 이러한 병들에 걸렸을 때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도 담배를 피우시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면요. 금연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담배를 피우시면은 몸속에 염증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 염증은 동맥경화성 변화를 일으키고요. 심혈관 질환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금연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8가지로 살펴본 면역 관리였는데요. 성지혜 과장님, 여기서 제가 돌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과장님만의 면역 관리 레시피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건강 관리를 특별히 하고 있지는 않고요. 요즘에 코로나기 때문에 집 근처에 사람이 많지 않은 공원에서 한 이틀에 한 번 정도는 1시간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은 7시간 이상 푹 자려고 하고요. 잠을 자면 스트레스도 좀 해소되고 신체적인 에너지도 많이 얻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워낙 어르신들한테 칼슘이랑 비타민 D를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동일한 제품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거는 스트레스 관리인데요. 이제 좀 내려놓고 포기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포기하는 거 쉽지 않죠. 그러면 어머님들 잘 들으셨죠?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진료실 분 두드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골 건강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골다공증이 심하면 기침만 해도 척추뼈가 부러질 정도로 굉장히 위험하죠.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 많이 받으시는데요. 이것만으로 골다공증이 해결될까요? 네, 튼튼한 뼈를 위해서는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햇빛도 쬐고 약도 잘 드시는 거예요. 먼저 시기를 말씀드리면 뼈를 만드는 주 재료인 칼슘과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는 저지방 유제품이나 두부, 고등어, 연어 많이 드시면 좋고요. 사실 우리가 이걸로는 충분히 얻을 수 없다고 돼 있어서 대부분 영양제를 같이 드실 걸 권유해드립니다. 그리고 짜지 않게 드시고 카페인도 좀 줄이시는 게 좋고요. 운동은 뼈에 내 몸의 무게가 실릴 수 있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함께 해주시면 좋아요. 너무 어렵게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미 많이들 하고 계시는 빠르게 걷기나 계단 오르기 같은 유산소 운동에 아령을 쓰신다거나 발 뒤꿈치를 든다거나 하는 근력 운동 같이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외출하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 몸이 햇빛을 받아야 비타민 D를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시간 정도는 꼭 외출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골다공증을 진단받았다 하면 뼈 흡수를 억제하거나 호르몬과 관련된 약을 드실 수도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즉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게 햇볕도 좀 쐬고 운동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먹거리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노년기 식습관 어떤 음식들을 먹고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특히 병원에 오시는 어머님들 얘기하실 때요. 내가 자꾸 조금 먹는데 살이 찐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사실 조금 드시면은 절대 살이 안 찝니다. 아마 어머니들 조금씩 계속 드시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드시는 게 건강한 식습관일까요? 일단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야채, 과일을 골고루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적당한 양을 규칙적으로 드셔서 적정 몸무게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고기, 생선, 달걀 이런 거에는 단백질이 많아요. 단백질은 우리 몸을 유지하고 구성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곡류는 이제 우리 몸에 에너지를 주거든요. 그중에서 식이섬유소는 변비, 당뇨, 고지혈증, 그리고 암도 예방을 해줍니다. 지방은 음식의 맛을 좋게 하고 또 열량도 많이 주기는 한데 삼겹살, 치킨 껍질 너무 맛있죠? 근데 이거 너무 기름기가 많으니까요. 자주는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기보다는 생선을 드시고요. 고기를 드실 때는 꼭 야채를 같이 드시고 또 조리법으로는 삶거나 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선한 제철 과일과 야채를 드시면 그 안에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서 신체에 활력을 줍니다. 또 나이가 드실수록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물을 적게 드시면 탈수 증상이 있거나 변비가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유 같은 유제품에는 칼슘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우유를 잘 드시면 뼈 건강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즉, 내 입맛에 맞는 음식보다는 건강한 식단으로 챙기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요, 음식 말고도 이게 먹는 거 이상으로 중요한 게 사실 운동이거든요. 교수님, 어머님들이 할 수 있는 운동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요. 운동 좋은 건 아는데 실제로 운동 제대로 하기 어렵거든요. 특히 요즘처럼 날은 춥고 코로나까지 있어서 어디 가기가 어렵고 이러면 참 운동하는 게 난감할 수 있는데 이 나이 드신 노년에 좋은 운동은 우선 우리 생활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참 좋은 겁니다. 특별한 기구 없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도 계절과 관계없이 날씨에 관계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하는 게 좋고요. 운동의 구성은 심장과 폐 기능을 좋게 하는 유산소 운동하고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같이 하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운동이 5가지가 있는데 그게 걷기, 또 계단 운동, 미니 스쿼트, 뒤꿈치 들기, 앉아서 무릎 펴기 이런 것들은 특별한 장비 없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얼마나 하느냐?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할 수 있으면 매일 하는데 어려우면 주 4일에서 5일 정도는 한다 생각하시고 이것을 기본으로 하고 내가 좋아하는 운동, 뭐 골프를 하시거나 등산을 하시거나 이런 걸 주에 1회 아니면 2주에 한 번 정도 하신다 생각하면 노년에 아주 좋은 운동법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들 춥다고 웅크리고 있지만 마시고요. 제2의 청춘인 이 시기에 훌륭한 식단과 운동으로 건강한 삶 가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밤잠이 짧아지잖아요. 아니면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 요즘은 노령 인구가 많아지면서 치매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블루가 저희를 괴롭히고 있죠. 우리 어머님들 정신 건강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시는 게 좋을까요? 정신 건강은 크게 인지 기능, 정서, 수면 이렇게 세 가지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인지 기능부터 말씀드리면 치매는 워낙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경도 인지 장애나 주관적 인지 저하는 약간 낯서실 거예요. 둘 다 쉽게 생각하시면 치매의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치매 검사했는데 약간 점수는 떨어져 있지만 아직 일상생활에서 큰 장애가 없다 하면 경도 인지 장애, 시험 잘 보셨는데도 나 기억력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주관적 인지 저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두 단계 모두 일종의 치매의 위험 인자일 수 있기 때문에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 하면 병원에 꼭 오시는 게 좋고요. 다음은 정서인데요. 내 마음의 불안이나 우울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사실 연세가 드시고 몸이 약해지고 사회적인 역할도 줄면 당연히 이런 감정들 생길 수 있지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두 증상은 우리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스트레스 호르몬이나 교감신경 활성화 등을 통해서 여러 질환과도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인데요. 잠이 보약이란 말은 다들 아시죠? 우리가 자는 동안 몸에서는 기억도 정리하고 에너지도 보존하고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수면 장애는 고령의 3분의 1이 경험하실 정도로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누워 있어도 잠이 안 온다, 자꾸 깬다, 다리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도저히 잘 수가 없다 하시면 병원에 오시는 게 좋아요. 네. 3분의 1 이상이면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들 잠 못 드는 밤, 우리 장현경 과장님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또 만성질환 유병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만성질환으로 약을 굉장히 많이들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오시면 약만 먹어도 배부르다, 약 먹기가 너무 싫다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셔서 우리 어머님들 어떤 관리를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어르신들 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 드시고 계시죠?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성인분 중에 90%는 약을 한 가지는 드시고 계시대요. 그리고 70%는 약을 2가지 드시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혈압약을 가장 많이 드시고요. 그 다음에는 퇴행성 관절염, 당뇨, 그리고 허리 아프신 거, 고지혈증, 골다공증 순서로 고생을 하고 계시다고 해요. 근데 요즘에는 약이 워낙 잘 나와서요. 약을 드시면은 증상은 다 조절이 됩니다. 근데 약을 드실 때는 항상 주의를 깊게 살피셔야 합니다. 젊은 사람과 달리 어르신들은 약에 대한 생리학적 반응을 예측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 노화가 되면서 장 점막에서는 약의 흡수가 조금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체중이 늘고 지방이 늘면서 지용성 약물의 반감기는 또 늘어나요. 그리고 약에 대해서는 민감해지는데 그 약의 수용체 자체의 기능은 조금 떨어져요. 너무 어렵죠?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을 잘 드시려면요. 일단 내가 왜 약을 먹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약의 성분, 이름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별로 안 아프거나 정확히 어디가 아프신지 모를 때 집 서랍에 있는 오래된 진통제를 드시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요. 집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의사 상담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약을 시작하실 때는 처음부터 센 약, 높은 용량 이렇게 드시면 안 되고요. 적은 용량부터 서서히 시작을 하시면서 약이 부작용은 없는지 효과는 있는지 보시면서 반응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드시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왜 약을 먹는지, 그리고 약의 성분이 뭔지, 용량이 뭔지, 이름이 뭔지, 그리고 언제 먹어야 좋은지, 그리고 부작용은 뭔지를 꼭 숙지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즉, 내가 먹고 있는 약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어머님들 여기서 제가 꿀팁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처방전을
찍어서 핸드폰에 저장해 두시면 기억하기 쉽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우리 건강100년 주치의들과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몸 건강 위주로 얘기들을 나눴는데요. 마음 건강을 위해서는 저희가 또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할까요? 하버드 의대 정신과 교수님인 닥터 조지 베일런트가 쓴 행복의 조건이란 책 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실 내용은 광범위하지만 오늘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서는 7가지가 필요하다는 점인데요. 우선 술, 담배를 멀리하고 체중을 적절히 유지하고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이었죠. 이건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많이 겹치는데요. 그 외에도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통해 얻는 행복감, 평생 배우는 자세를 갖고 꾸준히 자기 관리를 하는 게 필요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유머도 즐길 줄 알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아, 네. 긍정적인 마음, 유머, 남을 먼저 배려하는 자세, 지금 현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덕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뭔가 마음이 건강해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태균 교수님, 마지막으로 교수님에게 건강 100년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저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운 거 제 스스로도 우선 잘 실천을 해야 되겠다 싶고, 제가 수술해 드리고 이제 그 다음 보살펴 드릴 때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잘 안내를 드려서 환자분들이 건강하게 100년 동안 또 그 이상으로 잘 사시게끔 도와드려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곧 실천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건강 100년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균 교수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